호텔방 안, 선미는 와인잔을 들고 천천히 웃었다. 침대 머리맡엔 오늘 쓰고 온 대본이 던져져 있었고 옷장은 이미 옷걸이 몇 개만 비어 있었다. 그래서요, 감독님. 다음 회차 대사는 몇 줄 정도죠? 선미는 와인잔을 흔들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감독은 웃으며 선미의 옆에 앉았다. 이번엔 얼굴 정도는 제대로 잡힐 거야. 내가 PD한테 얘기해놨어. 선미는 잔을 탁 내려놓더니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시켰다. 말만 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제 남편한테 둘러대는 것도 지겨워졌거든요. 하하, 그래.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은 아직 몰라? 감독이 묻자 선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 사람? 눈치도 없고 순진해서 아직도 내가 연기하러 다닌다고 믿어요. 새벽 2시에 들어가도 촬영 힘들었겠다면서 물 떠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사는 거죠. 감독은 선미의 태도에 순간 놀란 듯 했지만 곧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선미 씨, 진짜 독하다. 독해야 살아남죠. 이 바닥에서 순한 사람이 뭐가 돼요? 감독님도 알잖아요. 몸 한 번 안 섰고 배역다는 여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강도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48살이고 서울 근교에서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평범한 가장이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나가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는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18년 정도 되었고 아내 선미와는 정말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선미는 45살인데 젊었을 때 연극 배우를 했었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대학로에서 연극 무대를 전전했었죠. 그때는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작은 극장에서 공연을 하면서도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배우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많이 도와줬고 집안일도 다 맡아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선미가 다시 배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하는 드라마 공모에 합격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도훈아, 이번엔 진짜 얼굴 나올지도 몰라. 내가 드디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도 정말 좋았어요. 아내가 꿈을 다시 찾았다는 게 말이죠. 초반에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대본도 집에서 열심히 외우고 거울 앞에서 연기 연습도 하고요. 당신도 상대역 좀 해줘라고 해서 제가 어색하게 대사를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촬영 스케줄이 너무 불규칙했어요. 어떤 날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어떤 날은 아예 집에 안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밤샘 촬영이야. 요즘 방송국이 예산 때문에 밤에 몰아서 찍는다고 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죠. 방송일이 원래 불규칙하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더 자주 외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독님이 리딩을 한다고 해서 늦을 것 같아. 그냥 근처에서 자고 갈게라고 연락이 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것이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기회를 잡았는데 제가 의심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밤에 선미가 전화를 받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일찍 갈게요 라고 하면서 웃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저에게 하는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더 애교스럽고 꾸민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물어보니까 감독님한테서 온 전화야.
내일 일찍 와달라고 하느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선미가 나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평소보다 훨씬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향수도 평소 안 쓰던 걸 뿌리고요. 옷도 좀 더 몸에 딱 맞는 걸 입었어요. 촬영할 때 화면에 나와야 하니까 좀 신경 써야지라고 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역 방송 드라마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급하게 나가면서 차 안에 메모 하나를 흘리고 간 거예요. 우연히 그걸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이상한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대 리딩 다음에 디너 회동이라고 쓰여 있고 그 아래에는 1903호라는 숫자가 적혀 있더군요. 1903호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호텔 객실 번호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선미야, 이게 뭐야? 그 메모를 보여주니까 아내 얼굴이 순간 굳더군요. 그러더니 그거 그냥 배우들끼리 모여서 연습하는 장소야. 요즘 카페는 시끄러워서 조용한 곳에서 하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당황한 것 같았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연습을 해? 아니야, 호텔이 아니라 그냥 조용한 공간이야. 방송국에서 대여한 거라고 들었어. 아내의 대답은 계속 애매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18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저를 속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의심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까 자꾸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외박하는 날이면 항상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갔어요. 평소에는 정말 소박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면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내가 쓰던 향수가 아니라 좀 더 진하고 자극적인 냄새였어요. 어느 날은 아내 가방에서 호텔 키카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시내에 있는 꽤 비싼 호텔이었어요. 이게 뭐야? 하고 물으니까 그거 감독님이 회의 장소로 써서 받아온 거야. 깜빡하고 버리지 못했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일반 회의실은 따로 있더군요. 굳이 객실 키카드를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의심이 커졌습니다. 아내의 핸드폰도 예전과 달랐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고 자기 전에도 계속 들여다보고요. 메시지가 오면 얼른 확인하고 금방 화면을 끄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누구야? 하고 물으면 그냥 배우들 단체 톡방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너무 어색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집에 없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촬영이 있어도 저녁에는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새벽 2, 3시에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오늘 촬영이 왜 이렇게 늦게 끝났어? 하고 물으면 감독님이 완벽주의자라서 계속 다시 찍자고 하더라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면 화장이 다 지워져 있었어요. 촬영을 했다면 화장을 지울 이유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어느 날 밤에는 아내가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술 냄새가 아니라 비싼 양주 냄새였어요. 평소에 아내는 술을 거의 안 마시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회식이 있었어? 하고 물으니까 스태프들이랑 간단히 한잔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옷에서 남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호텔 쪽을 알아봤어요. 제가 인테리어 일을 하다 보니까 호텔 관련 일을 한 지인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에게 부탁해서 호텔 정산 명세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정식으로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오랜 친구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선미 이름으로 예약된 객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동반자 란에는 방송국 국장과 드라마 PD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요. 어떤 날은 국장과 어떤 날은 PD와 심지어 광고주 본부장이라는 사람과도 함께 투숙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아내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말이죠.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18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던 걸까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차량 블랙박스도 확인해 봤습니다. 아내가 외박한다고 한 날들의 기록을 보니까 실제로는 그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카카오티 영수증도 확인해 봤는데 촬영장이라고 했던 곳과는 전혀 다른 위치로 이동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은행 내역도 이상했어요. 외박하는 날이면 항상 미용실이나 백화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었어요. 새 옷도 자주 사고 화장품도 비싼 걸로 바꾸고요. 요즘 화면에 나와야 해서 관리를 좀 해야 한다고라고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패턴이 너무 명확했어요. 외박한다고 연락이 오면 호텔에서 만나고 다음날 늦게 귀가하는 일이 한 달에 여러 번씩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출연한다고 했던 드라마 촬영 일정을 방송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봤는데 실제 촬영 날짜와 아내가 외박한 날짜가 전혀 맞지 않았어요. 아내가 외박한 날에는 오히려 촬영이 없었던 겁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때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내는 배우 활동을 핑계로 다른 남자들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말입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니요. 너무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18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 얼굴을 보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아내와 정면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선미야, 우리 얘기 좀 하자라고 했어요. 아내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이게 내가 말하던 배우 인생이냐?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정산 명세, 블랙박스 영상, 카카오티 영수증, 은행 내역까지요. 아내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도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말이야. 절실하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은 예술의 세계를 몰라. 기회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 아내의 말은 점점 변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날 진짜 배우로 대해줘. 당신은 늘 나를 그냥 밥하는 사람으로만 봤잖아.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아내를 그렇게 대했다는 거죠? 아내의 꿈을 응원하고 뒷바라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과 호텔에 가는 거야? 그게 배우가 되는 길이야? 당신은 몰라. 이 바닥이 어떤 곳인지. 실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아내는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탓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내는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며칠 있다가 다시 얘기하자.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었어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18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아내가 나간 후에 혼자 집에 앉아 있으니까 모든 게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뭘 위해 살았던 걸까요? 아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꿈을 응원해줬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배신당하다니요.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한 마음이 더 컸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남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기혼자인 걸 알면서도 그런 관계를 맺은 것들 말이죠. 특히 방송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거잖아요.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말이죠.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상간자 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모은 증거들이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호텔 투숙 기록, 블랙박스 영상, 메시지 내역까지 모든 게 명확한 증거였거든요. 방송국 국장, 드라마 PD, 광고주 본부장까지 총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불륜 관계에 있던 제3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각자 몇 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법적 대응만으로는 성이 안 찼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방송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그래야 다른 피해자들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역 신문사에서 일했던 기자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이 사건에 대해 제보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제가 가진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이건 반드시 기사화해야 할 사건이라고 했어요. 중년 무명 배우의 성접대 실태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물론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방송국 이름과 드라마 제목은 그대로 나왔어요. 지역 신문에서 시작된 기사였지만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또 방송국 권력형 성비리 사건이네,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구나, 피해자가 불쌍하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면서 사건이 더 크게 번졌습니다. 전국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방송국 내부 권력을 이용한 성비리 사건이라는 게 화제가 된 거죠. 아내가 출연 예정이던 드라마는 즉각 제작 중단되었습니다. 스폰서들이 광고를 빼기 시작했고 방송국에서도 부담을 느낀 거였어요. 아내는 물론이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방송계에서 매장될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파장이 일어났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방송국 간부들이 배우 지망생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사건이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방송 관련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언급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불륜 사건이 아니라 방송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확대된 거였어요. 제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방송계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자들에게 큰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고소당한 3사람 중에서 방송국 국장과 드라마 PD는 즉시 직위해제되었어요. 방송국에서도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강경하게 대응한 거였습니다. 광고주 본부장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해고되었고요. 더 큰 파장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일어났습니다. 관련 광고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되기 시작했어요. 방송국과 거래하던 광고주들이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서 계약을 해지한 거였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광고 수익이 날아갔다고 들었어요. 드라마 제작도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미 투입된 제작비만 몇억 원이었는데 그것도 모두 손실이 되어버렸어요. 출연 예정이었던 다른 배우들도 피해를 봤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벌인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본 거죠. 국회에서도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관련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출석해서 해명을 해야 했어요. 방송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유리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어요.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거든요. 사건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민사 합의금으로 총 수억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 돈을 다 제가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런 일을 당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자영업하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펀드로 내놓았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방송국 자체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시청률이 급락했고 광고 수익도 크게 줄었어요. 직원들 중에도 이런 일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방송국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진 거였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아내에게 일어났습니다. 선미는 방송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어요. 어떤 작품에도 캐스팅되지 않았고 소속사에서도 프로필을 삭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명이 언급되면서 완전히 매장되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원하던 배우로서의 인생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아내는 드디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겠죠. 사건이 정리되어 가면서 아내와 마지막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미가 짐을 가지러 집에 온 거였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많이 늙어 보였어요. 도훈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뭔 얘기할 게 있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싶었나 봅니다. 당신이 나 망가뜨렸어. 나 연기 말곤 할 줄 몰라. 아내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만큼은 건들지 말았어야지. 우린 여기까지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18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이용만 했어. 나도 피해자야. 아내는 끝까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선택은 아내가 한 거였으니까요. 선미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둘 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좋겠어. 저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쳤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는 짐을 다 챙기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절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어요. 그게 18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내가 나간 후에 혼자 집에 앉아 있으니까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지나간 일들이 이제서야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분하고 억울했던 마음도 이제는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선미는 친정으로 돌아간 후에 몇 달째 무연고 상태였습니다. 연락도 투절되었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거니까요. 이혼 절차도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다툴 것도 없었어요. 재산 분할도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하고 위자료도 받을 건 받았습니다. 모든 게 담담하게 정리되었어요. 생각해보니 이게 진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18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과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일이 정리된 후에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인테리어 기술학교에서 강사로 초빙해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가르쳐달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을 떠나서 지방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조용하고 깔끔했어요. 무엇보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학교에서는 주로 인테리어 시공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론보다는 실무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학생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생각보다 보람찼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학생들이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어요. 특히 어려운 기술을 익혔을 때 학생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함께 기뻤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여가 시간에는 주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요.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요리도 배우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외롭지 않더군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가끔 예전 일들이 생각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분노나 원망보다는 그냥 지나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학교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다들 좋은 사람들이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가끔 함께 식사도 하고 학교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작업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역방송 성비리 사건, 피해자 측 민사 일부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아, 그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나사를 조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연기는 끝났고 인생은 계속된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아내의 연기도 끝났고 그 사람들의 가식적인 연기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전처럼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었어요. 단순하지만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평범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편안합니다.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학교에서 몇 년 더 가르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작은 공방이라도 하나 차려서 직접 가구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거든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이런 느낌인가 보네요. 두렵기도 하지만 기대되기도 하고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때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맞추거나 누구를 의심할 필요 없이 그냥 제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가 겪은 일의 전부입니다. 18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내가 배우의 꿈을 다시 찾는다고 했을 때는 진심으로 응원해줬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저를 배신하는 수단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도 정말 어이없었고요. 하지만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응해서 그들 모두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단순히 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인 경종을 울린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방송계 전체가 뒤바뀌는 큰 사건이 되었죠. 지금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참고 넘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맞서 싸우실 건가요?